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인비 올리셔야 합니다.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정비기사가 제 앞에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30년 가까이 지켜온 원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카센터 문을 닫을 것인가? 결국 저는 공인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는 정직 카센터라더니 결국 똑같네라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평생 모은 적금까지 2억이 훌쩍 넘는 돈이 2년도 안 돼서 증발했죠. 지금 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새벽 대리운전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65이고요. 30살 때부터 한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담당이었죠. 처음 입사했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기술직 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부품 검사하고 규격 맞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이었죠. 불량품 하나가 완성차 전체를 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꼼꼼했습니다. 한 번도 대충 본 적이 없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제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고 품질관리 파트를 맡게 됐죠. 협력업체 평가도 제가 했고 공정 개선 프로젝트도 주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2013년쯤이었나? 그때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실제로 부품 구조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정비 과정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정수 씨는 정말 성실해라고 말했어요. 20년이 넘게 일하니까 차장이 됐고 마지막 몇 년은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세우고 신제품 검증을 총괄했죠. 부품 불량률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도 냈습니다. 회사에서 표창도 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초였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가더군요.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정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억 원 정도가 찍혀 있었어요. 30년을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에도 9천만 원 가까이 있었죠. 아내와 제가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뭐 하고 살까? 아내는 올해 61인데 평생 저를 내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아이들도 이미 다 컸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당신도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60을 갓 넘긴 나이에 그냥 쉬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꿈꿔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카센터였어요.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만 다뤘으니까 브레이크든 서스펜션이든 조향장치든 다 알았습니다. 품질 관리를 하면서 어떤 부품이 좋고 나쁜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죠. 주말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카센터 창업 성공기가 정말 많더군요. 정직한 카센터로 월 1,000만 원 순익 50대 은퇴 후 카센터 대박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주변에서 카센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한 번에 15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라고 권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2013년에 딴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물론 10년 가까이 방치해 뒀지만 그래도 자격증은 자격증이잖아요.
게다가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다뤘으니 차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카센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센터요? 당신이 차를 고쳐본 적이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30년간 부품만 봤는데. 뭘 모르겠어. 게다가 자격증도 있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이였지만 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요. 나도 도울게.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업 교육을 알아봤습니다. 주말마다 석 달 동안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정비 창업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교육비만 300만 원 정도 들었죠.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카센터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도로변에 주차 공간 충분한 곳이 좋아요. 저는 공책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메모했어요.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경기도에 있는 유명 카센터에서 현장 체험도 했습니다. 새벽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일하면서 배웠죠. 차량 리프트 올리는 법,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법, 타이어 교환하는 법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기계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할 만해. 내가 30년간 차 일만 해왔잖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도 응원해 줬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바가지 안 씌우고. 필요한 것만 고치고 합리적인 가격만 받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원칙이었고 30년간 지켜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품질 관리와 실제 정비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고 정직함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때는 그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2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쌌어요. 권리금만 억 단위였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김포 쪽을 주로 봤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장기동 쪽에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변 1층에 100평 정도 되는 상가였어요. 앞에 주차 공간도 10대 정도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속으로 생각했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조건 좋죠. 보증금은 7천만 원이고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권리금이 좀 있어요. 전 임차인한테 3천만 원 정도 주셔야 합니다. 총 1억 원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너무 좋았어요. 차량 통행량도 많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쟁 카센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2023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제 장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중고를 알아봤는데 카센터 하시는 분이 조언해 줬어요. 중고는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들어요. 차라리 새 장비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새 장비로 결정했습니다. 리프트 2대를 샀습니다. 4주 기둥짜리 하나에 1,800만 원, 2주 기둥짜리 하나에 1,200만 원이었어요. 타이어 교환기는 800만 원, 휠 밸런스 측정기는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브레이크 선반기, 에어 컴프레서, 각종 공구 세트까지 엔진 진단 장비도 필요했고 배기가스 측정기도 사야 했습니다. 기타 소모품이랑 공구까지 합치니까 장비만 8천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했습니다. 바닥 에폭시 작업하고 사무실 칸막이 만들고 손님 대기실도 꾸며야 했어요. 3천만 원 정도 들었죠. 간판은 LED 간판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직 카센터라는 글자를 크게 넣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초기 부품 재고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각종 필터,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냉각수까지 최소한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은 필요했어요. 계산해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임대 관련해서 1억 원, 장비에 8천만 원 넘게, 인테리어랑 간판에 4천만 원, 초기 재고에 3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적금 9천만 원을 합쳐도 빠듯했어요. 운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신용대출로 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5% 초반대였죠. 한 달 이자만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괜찮아. 한 달에 500만 원만 순이익으로 남으면 이자 내고도 400만 원 넘게 남잖아.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도 우리 열심히 하면 돼요 라고 응원해 줬어요. 2023년 7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직 카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오픈 축하 화환이 10개 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 줬죠. 정비기사는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명은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고 월급 300만 원을 줬어요. 다른 한 명은 경력 7년 정도 됐고 월급 250만 원을 줬습니다. 아내는 사무실에서 고객 응대랑 회계를 맡았어요. 오픈 첫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점검까지 하루에 7, 8대씩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바빴어요. 제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것만 고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거였죠. 다른 곳에서 엔진오일 교환에 15만 원 받을 때 저는 9만 원만 받았습니다. 타이어 교체도 시중가보다 20% 정도 싸게 했어요. 동료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수형, 가격 정말 착하네. 다른 데는 엔진오일 교환이 15만 원인데 여기는 9만 원이야.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게 제 원칙이에요. 첫 달 매출이 2,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600만 원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시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엔 더 좋아질 거야. 8월에는 매출이 3,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름철이라 타이어 교체랑 차량 점검이 많았거든요. 순이익이 9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아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대박인데? 한 달에 900만 원씩 벌면 1년에 1억 넘게 남잖아. 아직 초반이니까 지켜봐야지. 그래도 희망적이긴 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8월 말에 한 고객이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김포에서 가장 정직한 카센터 발견. 다른 곳에서 40만 원 견적 나온 걸 여기서는 18만 원에 해결. 강력 추천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9월에는 신규 고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매출이 4,2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순이익은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성공했어. 저와 아내는 그날 저녁 고깃집에 가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고객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셨고 친구들 소개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포 양심 카센터 인증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여기 진짜 정직해요. 바가지 전혀 안 씌워요 라고 썼고 또 누군가는 사장님이 정말 양심적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줬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빼고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했죠. 60을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력 10년 넘는 베테랑 정비기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아. 나도 일하는 게 좋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른 데는 뭘 고치라는 건지 믿음이 안 가는데 여기는 필요한 것만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고객 응대도 하고 부품 주문도 하고 회계 정리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작은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 잘 돼요? 응, 잘 되고 있어. 내가 취업하면 아버지가 밥 한턱 쏠게. 그렇게 대답했죠.
10월 말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카센터 잘 되신다면서요? 언니 친구들한테도 소문났대요. 그래,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알아주시더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손님들 만족도도 높았어요.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행복해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10월 말 어느 날 출근했을 때 직원이 황급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200m쯤 떨어진 곳에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간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센터 간판이었어요. 11월 오픈 예정이라고 써 있더군요. 전국에 수백 개 지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우리한테 단골들 많잖아. 걱정하는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카센터 맞은편 건물에도 새로운 카센터가 오픈 준비 중이라는 거였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시설이 우리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근처에 카센터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두 곳이나 생긴다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쟁업체가 두 곳이나 생긴대.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단골들 많잖아. 정직하게만 하면 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를 봤어요. 카센터 경쟁. 심화,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댓글에는 요즘 카센터 망하는 곳 진짜 많아요.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정직하게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곧 알게 됐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센터가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무료, 타이어 교체, 50% 할인, 세차 서비스 무료 제공까지. 와 미쳤네. 저렇게 해서 남는 게 있나? 직원이 혀를 찼습니다. 초반 마케팅이야. 나중에 가격 올리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 가격을 유지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싸게 받았습니다. 대량 구매로 부품 단가를 낮췄기 때문이었죠. 개인 카센터가 어떻게 그 가격을 따라가겠습니까? 11월 매출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달보다 1,000만 원 넘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순이익도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죠. 12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2,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센터 맞은편에 새로 생긴 개인 카센터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카센터는 젊은 사장님이 운영했는데 SNS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매일 작업 사진 올리고 이벤트도 자주 했어요. 인플루언서도 초대해서 홍보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와요? 경력 7년 정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래. 날씨가 풀리면 다시 늘어날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12월 순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대출 이자 40만 원 내고 나면 160만 원, 직원 월급 550만 원, 월세 300만 원, 부품비랑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비가 최소 9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1월부터 다시 좋아질 거야.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어요. 1월 매출이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쟁업체 두 곳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손님을 더 빼앗겼죠. 1월 순이익을 계산했더니 오히려 손실이었습니다. 300만 원 적자였어요.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죠. 경력 10년 넘는 베테랑 정비기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공인비를 올리셔야 해요. 공인비를 올려? 그럼 단골들이 떠나잖아. 제가 반박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단골들 떠나고 있어요.
옆 프랜차이즈가 더 싸니까요. 우리가 살려면 공인비라도 올려야 합니다. 정비기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직하게 가는 거야. 바가지 안 씌우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버릴 수 없었어요. 정비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원칙도 좋지만 망하면 소용없어요. 다른 카센터들은 다 공인비로 먹고 사는 겁니다. 부품 가격은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해.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 1,800만 원, 적자 400만 원, 또 적금을 깼습니다. 남아있던 적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봄만 되면 차량 정비 많이 들어와.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왔지만 매출은 오르지 않았어요. 경쟁업체가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신규 고객은 거기로 갔습니다. 우리 단골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옆 프랜차이즈가 너무 싸서요. 거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해합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정직하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말 경력 10년 넘는 베테랑 정비기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인비 올리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저도 월급 받아야 하는데 이러다 회사 망하면 어떡합니까?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기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4월 초였습니다. 그 베테랑 정비기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요. 다른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해해.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무능함이 한 사람의 생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경력 7년 정비기사와 아내, 그리고 저 셋이서 카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250만 원으로 줄었지만 매출도 계속 줄었어요. 4월 1,500만 원, 5월 1,300만 원, 6월 1,6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적금은 점점 바닥이 났어요. 이제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6월 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카센터 문을 닫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매출 장부를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력 7년 정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뭔데? 공인비를 조금만 올립시다. 많이는 아니고 20%만요. 바가지 씌우자는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바가지가 아니라 적정 가격을 받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너무 싸게 받고 있어요. 정비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카센터들 가격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싸요. 엔진오일 교환 9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요. 그게 바가지잖아.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시장 가격이에요. 공인비, 폐유 처리비, 부품비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해요. 우리가 너무 싸게 받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인비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버릴 것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비기사가 공인비 올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한쪽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해. 그게 나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망하면 원칙도 소용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월 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인비를 올리자. 정비기사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사장님, 정비기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는 못 올려. 20%만.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브레이크 패드 교체도 조금씩 올렸어요.
새 가격표를 붙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새 가격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어요. 손님들이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가격 올랐네요? 전에는 9만 원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부품비가 올라서요.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2천 원이면 20% 넘게 오른 건데, 손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님은 다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씩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가격 올렸네 정직 카센터라더니 결국 똑같네. 7월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포 정직 카센터 가격 올림 실망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예전에 정직하다고 소문났던 곳인데 가격 올렸어요. 엔진오일 교환 9만 원이었는데 지금 11만 원 받더라고요. 결국 다 똑같네요. 실망입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거기 다녔는데 실망이네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였구나. 정직 카센터는 무슨 다 사기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8월 매출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달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겁니다. 공인비 올렸는데 매출이 더 줄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단골들이 안 와요. 신규 고객도 온라인 악플 보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정비기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원래 가격으로 다시 내려. 그건 안 됩니다. 사장님, 한 번 올린 가격 다시 내리면 신뢰를 더 잃어요. 정비기사가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공인비 올렸더니 손님이 더 줄었어.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9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출이 8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고정비도 못 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적자가 500만 원 넘게 났죠. 사장님, 저도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경력 7년 정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받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줄 판인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9월 말 정비기사가 퇴사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 둘만 남았어요. 60을 넘긴 부부가 100평짜리 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만 했지 실제 정비 경험은 많지 않았거든요. 간단한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는 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정비는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손님이 항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가 잦아졌고 악평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매출이 800만 원, 고정비도 못 건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2024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매출이 800만 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하루에 손님이 2~3명밖에 안 왔습니다. 텅 빈 카센터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포 정직 카센터 후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정직하다고 소문났던 곳 맞죠?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이에요.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이상한 소리 나서 다시 갔더니 제대로 안 조였다고 하네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댓글도 가혹했습니다. 정직 카센터는 무슨 결국 바가지네 처음엔 싸게 해주다가 나중에 올리는 전략이었나봐. 실망이에요. 다신 안 갑니다. 하나하나 읽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도 글을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오랜 단골 손님 한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 오시네요?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손님은 얼버무렸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한가하면 갈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11월 초 또 다른 악플이 올라왔습니다. 김포 정직카센터 피추천 사장님 실력도 없으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점검 맡겼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다른 카센터 갔더니 패드 거의 다 달았다고 하네요. 그 글 아래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문제인데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완전 무책임하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점검을 제대로 못한 거였어요. 품질 관리만 30년 했지 실제 정비는 서툴렀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10년 넘게 안 쓰면 의미가 없었죠. 그 손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미 다른 데서 고쳤어요. 다신 안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실력이 없나 봐. 제대로 점검을 못하겠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정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월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600만 원이었어요. 월세 300만 원 내고 나면 300만 원, 거기서 부품비랑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비도 못 건졌죠. 적금을 또 깼습니다. 남은 적금이 이제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퇴직금 2억 원은 이미 다 썼고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이자 40만 원은 계속 나갔고요. 어느 날 문 앞에 서서 텅 빈 카센터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온라인 리뷰 알림이 또 왔습니다. 별 1개, 실망했어요. 정직 카센터라더니 가격도 올리고 실력도 없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여기에 투자한 돈은 다 날린 거지 뭐. 한숨만 나왔습니다. 정직해서 망했어. 바가지 써서도 망했어. 결국 어떻게 해도 망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지켜온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유튜브에서 카센터 폐업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카센터 창업 실패 후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 영상들이 수백 개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망했어요. 퇴직금 날렸습니다. 정직하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경쟁업체 들어오면 끝이에요. 모두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11월 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업하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빚만 늘어나고 있어. 아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1월 말 폐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비 매각업체에 연락했어요. 리프트 2대랑 타이어 교환기 이런 거 얼마에 사갈 수 있어요? 현장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며칠 후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장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정도요. 그래도 중고는 중고라서요. 그럼 얼마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전부 합쳐서 1,500만 원 드릴게요. 네. 1,500만 원이요? 살 때 8천만 원 넘게 줬는데 중고 시장이 그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다른 업체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데는 1,300만 원, 어떤 데는 1,600만 원, 결국 제일 높게 부른 곳에 1,600만 원에 넘겼어요. 구입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부품 재고는 처분이 더 어려웠습니다. 오일류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대부분 버려야 했고 그나마 팔 수 있는 것도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건물주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12월 말로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원상 복구하셔야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 견적을 받아보니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바닥 에폭시 다 벗겨내고 간판 철거하고 벽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어요. 보증금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해봤습니다. 장비 매각 1,600만 원, 재고 처분 500만 원, 보증금 반환 5천만 원, 총 7,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반면 투입한 돈은 초기 투자금 2억 5천만 원 넘게, 1년 반 동안 운영 적자가 3천만 원 넘게, 총 2억 8천만 원 이상 들어간 겁니다. 돌아온 돈이 7천만 원 정도니까 손실이 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 1억 원을 갚아야 했어요. 남은 적금과 여유자금을 모두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은행 대출을 정리했죠. 퇴직금 2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9천만 원도 바닥났어요. 남은 건 집 담보 대출 3천만 원과 차 할부금 1천만 원, 총 빚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65과 62 나이에 빈손이 된 겁니다. 12월 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철거업체가 와서 간판을 떼어냈어요. 정직카센터라는 글씨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 카센터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와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아냐, 너희도 살기 힘든데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5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경비, 청소, 배달, 그 정도였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첫날 대리운전을 나갔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20대 손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저씨, 천천히 가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공기업에서 팀장이었던 제가 20대 청년에게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루 5시간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들어갔죠. 한 달에 180만 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380만 원, 여기서 생활비 200만 원 쓰고 집 담보 대출 이자 15만 원, 차 할부금 30만 원 내면 1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천만 원 갚으려면 30개월 넘게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제 나이 68이 되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첫째,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를 했지 실제 정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에 대해 안다고 카센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리를 좋아한다고 식당을 성공시킬 수 없는 것처럼요. 자격증이 있어도 10년 넘게 안 쓰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째, 시장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석 달간 교육받았지만 정작 그 지역 카센터 밀집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200m 안에 카센터가 2곳이나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지 좋다고 덥석 계약한 게 실수였죠. 경쟁업체들도 그 입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초기 자본이 너무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치 운영 자금을 여유로 가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비 구입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적자가 나자 바로 위기가 왔죠. 넷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만으로 했어야 했어요. 대출 1억 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랐어요. 다섯째,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면 돼. 차는 내가 잘 아니까라는 자신감이 독이 됐습니다. 사업은 정직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 경쟁 구도, 마케팅 전략, 자금 운용 능력,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원칙만 고집하다가 망했고 원칙을 꺾었더니 더 빨리 망했어요. 여섯째,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갔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정직하게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장 가격을 받든지 했어야 했어요. 중간에 바꾸니까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평판 관리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리뷰가 생명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악플 하나가 손님 10명을 날린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새벽 2시쯤입니다. 대리운전 호출이 왔어요. 강남 어느 술집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는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아저씨, 조심히 가요. 네, 걱정 마세요. 차를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 나이였을 때는 공기업 신입사원이었죠. 미래가 창창했었어요.
지금은 65세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술 취한 젊은이들 차 몰아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말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그냥 정직하게 망할 걸, 공인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지킬 걸, 그랬으면 적어도 정직하다가 망했다는 말은 들었을 텐데 지금은 바가지 씌우다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생 해온 분야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퇴직금은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절대 사업에 쓰지 마세요.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돈입니다.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것들은 확인하세요.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나요?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했나요? 주변 경쟁업체, 상권 분석, 유동인구, 적어도 석 달은 현장을 다니며 확인하세요. 여유자금이 충분한가요? 1년간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은 최소화하세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원칙은 끝까지 지키든지 아예 버리든지 하세요. 어중간하게 가면 신뢰도 돈도 다 잃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퇴직금으로 조용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빚 4천만 원 다 갚고 나면 그때 다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